검증을 꼭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게 팩트체크팀 판단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 없는 주장입니다. 오대영 기자, 네. 하야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3월 13일 전후로 지금 탄핵 심판의 여부, 네.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선은 5월쯤 치러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당의 의원 한 명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주장대로 한다면 대통령이 4월 말쯤에 하야를 하게 된다는 거고요.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물론이고요.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탄핵 심판은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제 와서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찾자라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능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절차를 봐야 됩니다. 네. 절차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형사소송법인데요.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탄핵 심판은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렇다면 취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 청구한 국회가 합니다. 헌재 결정 내에 스스로 자유롭게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있죠. 네. 이런 기존의 결정내는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관한 것인데 탄핵 심판에 취하는 전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결정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절차상으로 방법이야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회가 한 2달여 전쯤에 한 결정을 다시 뒤집는 일이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려고 해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탄핵소추는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해야 가능했잖아요. 취하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지난해 탄핵안 가결 때처럼 다시 한번 본회의를 열어서 그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야당이 찬성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결정적입니다. 지금 야당의 의석수가요, 3분의 2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94석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있긴 합니다만 극소수입니다. 1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도 명확히 반대 입장입니다. 기각 시에 의원 총사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되풀이하는 게 결국에는 시간 벌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죠. 네, 여당의 말대로 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일정이 다 뒤로 밀리게 됩니다. 네. 한 달 반 정도 더 지연되는 거죠. 특히 대통령의 거취 결정은 물론이고요. 대선의 일정까지 저렇게 늦춰질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 표로 가늠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1일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했고요. 어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4월 퇴진, 6월 대선 얘기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던 여당, 하지만 내놓은 첫 메시지는 2달여 전과 같습니다. 네. 현재 시계는 계속 앞으로 가는데 여당 시계는 어째 거꾸로 가는 모습이군요.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키워드 첫 번째 거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 갑니다. 국가와 결혼했다. 자,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태극기 퍼포먼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예. 어제 합류했었죠.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 역시 헌재에서 대통령이 국가와 결혼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재판정이 희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 있습니다. 예, 우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계획된 행동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전 재판관 오늘 이렇게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자,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을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대통령을 따뜻한 시각에서 보듬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황당한 발언 같지만 자, 대통령은 사심 없다, 죄가 있다면 최순실이다 이런 프레임을 위한
의도된 변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국가와 결혼했다는 얘기는 뭐 잊을만 하면 자꾸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2007년 당내 경선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나한텐 남편이 없다, 자식도 없다,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면서 선거 캠페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심지어 지지단체가 이런 청첩장까지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신랑 대한민국, 신부 박근혜라고 해서 대통령 취임식을 결혼식에 비유한 겁니다. 그 청첩장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자, 당일날 화환과 금품, 기타 선물 사양하니 와서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는 마음만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적어놨는데 예. 자, 요즘 나오는 탄핵 반대 친박 집회에서도 대한민국과 결혼한 이 분을 이른바 종북 촛불들이 강제 이혼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법정에서 이렇게 태극기를 펼치고 흔들고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뭐 그 계속 집회에 나오고 있는 이른바 친박단체들에 대한 자극일 수도 있고요.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감성적 호소 전략으로 나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태극기, 국가는 모두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이게 탄핵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절단내는다 이런 프레임을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를 흔드는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하면 자, 대통령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고 얘기했던 대리인단의 주장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예.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사생활은 인정해달라고 하느냐? 모순이라는 거죠. 자, 국가와 결혼했는데 왜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에만 머물러 있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학교로 간 박사모.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의 한 교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탄핵을 반대하는, 탄핵을 비판하는 연설을 해가지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박사모가 이 학교에 가서 이 교장을 응원하는 집회를 열어서 논란이 그런가요? 일었습니다. 예. 지금 뭐라고 하면서 응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애국교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가요? 주로 그들이 자주 쓰는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런데 이 문제의 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하고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을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었는데 예. 제가 그 학교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그 교장은 이렇게 한쪽의 의견만 나와 있는 예를 들어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한쪽만 주장하는 것들을 버젓이 올려놨습니다. 예. 자, 이런 편향성 논란 때문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이제 국정농단을 벌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근거와 정황들에 의해 그들의 범죄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굳이 타블렛 PC에 그렇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가 의문이고요. 예. 하여간 태블릿 PC에 대한 이런 그 조작 주장은 뭐 퍼지긴 퍼진 모양입니다. 학생들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나 학생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뭐 하여간 학생들이 일부만 남아있다가 굉장히 좀 무서워했다는 그런 그 보도도 봤습니다. 지금 뭐랄까요. 18세 투표권 인하 움직임에 대해서 왜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려 하냐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데. 보수층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누가 그러면 교실을 정치색으로 물들이고 있는지 이걸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배지 다시 나는 자유. 여기에서 자유는
생각하는 거죠. 또 가까이 가나요? 오늘 사이버 소셜 라이브죠? 예, 사회부 소셜 라이브인데 저는 오늘 처음이고요. 그냥 혹시 손 선배 혹시 오늘 뉴스 좀 진행할 때 어떠셨나요? 너무 많다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오늘? 첫 출연하니까 어떤가요, 우선? 첫 출연해서 물론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시청자들을 마이크를 막 흔들면 듣는 네. 분들이 불편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일단 놓고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드릴게요. 아유, 좋고요. 시청자분들을 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자리를 참 기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찌 보면 너무 늦게 나온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휴가도 갔다 오고 그러느라고 좀 다른 분야 취재를 하고 있다가 네. 예, 법조 취재에 사실 이제 끌려오게 됐죠. 그래서 아, 그런 거 끌려왔다고 하나요? 뭐 보통 그렇게들 표현도 하고 합니다. 예. 그 정원석 기자는 원래 지금 사회 1부 소속이잖아요. 근데 워낙 요즘 뭐 사회 2부가 이제 법조 또 법조는 뭐 거기 특검 헌재 다 들어가니까 바빠서 파견 간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열심히 잘해줘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했던 질문은 여기는 저 임지수 기자가 나와 있고 임지수 기자는 소셜 라이브에 우리 이용자 여러분들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그죠? 늘 집회 현장에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했으니까. 네. 집회 라이브. 이제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았다고. 네. 예. 근데 뭐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원석 기자는 뭔가 너무 바빴다는. 네, 뭔가 그렇죠. 굉장히 오늘 굉장히 사상파수라는. 바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바쁜 거는 뭐 바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사장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동안에도 예. 상황들이 굉장히 유동적이었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뭐 저 김정남 씨 피사설까지 나와서 좀 굉장히 바빴죠. 근데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속보가 많이 들어오면 긴장도 되지만 또 뉴스 같다는 느낌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좋은 소식이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소식일 때는 좀 안타까움도 많이 크지만 뉴스가 좀 더 이렇게 좀 긴장감 있게 가는 것은 뭐랄까 그걸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아주 느슨하게 가는 것보단 나을 때가 있죠. 네. 근데 가능하면 좀 좋은 소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죠. 예. 좋은 소식이 근데 이렇게 속보로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옛날에 지진 때도 그랬고. 그죠? 예. 임지수 네. 기자는 오늘 어떤 역할이죠? 오늘 저는 저희 선배랑 같이 헌재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아, 예.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을 파헤치기로 아, 했는데 예. 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날이군요. 네. 안나경 씨는 오늘 출연을 안 하나요? 출연을 하지 않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네,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퇴근하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석 기자와 임지수 기자에게 네, 이제 진행 다 해주셨네요.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 거죠? 네. 마이크 들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 사회 2부에 지금 헌법재판소를 출입하고 있는 임지수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정원석 기자라고 합니다. 네, 매주 제가 페이스북 라이브로는 집회 현장에서 매번 찾아뵙다가 오늘 좀 묵직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기 앉았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오늘 그 심판정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잖아요. 제 헌재에서 이렇게 막 웃을 일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정적인 곳인데요. 사실 오늘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하기 전에 서석구 변호사가 서석구 변호사 아시죠?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지금 오늘 뭐 뉴스에 네. 지금 뭐 계속 나왔어요. 네, 아마 포털에서도 많이 보셨을 듯한데. 근데 오늘 네. 현장에서 오늘 본 거잖아요. 그거를. 네네. 그 태극기를 이렇게 몸에 이제 두르고 그 신성한 법정 안에서. 그러니까 네. 원래 그 헌재에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네. 그때 분위기가 굉장히 엄숙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네, 크게 말 재판관이, 못하고, 예. 들어오면은 뭐 전원 기립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지금. 상황. 재판관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서석구 변호사가 이렇게 태극기로 이렇게 몸을 감싸는 이제 퍼포먼스를 그렇죠. 보여줬고, 이제 친박단체겠죠. 박사모 같은 피친박단체 분들이 오늘 방청을 많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그 사진 찍으면서 환호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연출됐거든요. 결국 그 안에 있던 여성 이제 경위분에 의해서 제지는 됐으나, 굉장히 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뭔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게 소수가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재판장이라는 그런 공간에서까지 태극기를 두르고 그리고 일단 거기서 뭔가 이렇게 사진을 찍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이게 예사로운 건 아니거든요. 네. 확실히 예전엔 조금 확실히 기울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좀 팽팽해진 느낌이다. 이런 네. 긴장감이 정말 헌재에 감돌고 있습니다. 그 헌재 앞에서 이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의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것의 한 이유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대통령의 데드라인 때문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접해서 아실 것 같습니다. 3월 13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3월 13일이 그러니까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 대행이 퇴임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재판관의 숫자가 9명에서 지금 8명으로 1명이 줄어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7명이라면은 2명의 재판관만 이 탄핵에 기각표를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다수의 그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방향과는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임 소장인 박한철 소장이 전 소장이 3월 13일을 거의 데드라인처럼 선포를 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적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결정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니까 그때 바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제 대응이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헌재 소장이 데드라인을 정하느냐 이러면서 버럭하면서 그때 나온 것이 중대 결심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전날 있었던 권성동 소추위원장, 국회 소추위원장의 그 JTBC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권성동 의원이랑 내용이 비슷하다. 네. 헌재와 소추위가 내통하는 것 아니냐, 국회가 내통하고 방송사가 다 내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면서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퇴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중대 결심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호인이 내릴 수 있는 뭐 최후의 수단이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썼거든요. 당시에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사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호인을 다시 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또 재판 기일이 연장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건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 없다고. 네, 실익이 없다 네, 이런 그렇죠. 지적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미 많은 변론 기일이 지났고 그렇죠.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국회 측은 일단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재판부도 이제 신속 심리 원칙을 내걸고 빨리빨리 우리 진행을 하고 이 사회적 안정을 되찾도록 하는데 우리는 만전을 다하겠다 이런 걸 밝힌 상황이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우리 안 한다면서 때려치우고 그러면 새로운 대리인단이 와야 되고 기록을 검토해야 되니까 한 달을 더 달라 이런 식의 되게 극단적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엇이냐?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종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변호인 지금 뭐 대통령이라는 그 사인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 자체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인 강제주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변호인이 꼭 얘기입니다. 없어도 네. 예, 가능하다. 그런데 본인은 당사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느 정도 변론기를 통해서 이 탄핵 심판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해서 우리는 종결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그 대통령 측의 그 수많은 그 증인 신청을 다 받아줬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많이들 받아줬던 것들 그런 거 그러니까 생각하면 오늘 우리 네. 이 지금 코너의 타이틀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 그 두 번째 시간 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떤 지연 전략들이 있었는지 네. 한 번 더 또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네 여기 칼렌더가 있네요. 네. 오늘이 바로 13차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원래 4명의 증인이 나올 차례였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안봉근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3명이 나오지 않아서 이규 씨만 오늘 신문을 했어요. 그리고 16일에 14차가 20일에 14차 그리고 15차, 16차까지 지금 기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이것도 지금 최근 이뤄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으로 계속 기일이 그렇죠.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첫 번째 대통령 측의 전략은 무더기 증인 신청이었어요. 네. 예. 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뭐 39명, 예. 17명 이렇게 아, 무더기로 그렇게 많은데. 네. 네. 이미 검찰 진술조서로 다 재판관들이 무슨 대답을 할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그렇죠. 대해서 다시 묻겠다고 한 부분이 많았어서 그래서 뭐 여러 번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남은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 많이 신청했던 증인들의 대부분은 기각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의미가 있으니 한번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이제 헌재에서 불렀던 증인들도 이제 슬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단 오늘 뭐 4명 중에 3명이 안 나와버렸기 때문에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최후의 카드라고 오늘 또 증인 신청을 2명 더 했지만 그렇죠. 네. 고영태 녹취록이랑 관련해가지고 네. 2명을 더 증인 신청했지만 다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게 이모 네. 기자죠. 이 고영태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을 제보했었다고 하는 그 이모 방송 기자와 또 이모 씨와 최철 전 문체부 문체부 보좌관이죠. 보좌관. 네. 네.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핫한 그 고영태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가장 주요 인물로 고영태의 일당의 가장 주요 인물로 불리는 네.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뭐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 사추 사유와 너무 멀어 네. 보이고 충분히 다른 조서나 자료를 통해서 그렇죠. 파악할 수 있다. 일단 네. 최철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녹취록을 저희가 뭐 취재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미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기의 어떤 혐의나 당시 정황에 대해서 검찰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 그 조사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쓰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부르지 않아도 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그 이모 그 간부 언론사 간부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서 당시에 뭐 제보 받은 내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뭐 한번 우리가 검증을 해보자 해서 뭐 CCTV를 설치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갔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뭐 전부 다 작당을 해서 모의를 했고 네. 그 과정에 이제 뭐 기자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재판부가 뭐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거 전혀 관련 없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재판부가 이렇게 증인을 직권으로 불채택한 걸 보면 네. 앞으로의 그 증인 신청 카드가 굉장히 무력화될 것이다 이런 게 보였잖아요. 그런 그렇죠. 헌재의 의지가 보이는 오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3, 4, 5, 6, 16차 변론 기일 이후에 추가 기일은 잡히지 않을까 네. 하는 그 전망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증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추가 기일이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지고 있는 지원 카드 중에 가장 핵폭탄 같이 네, 지금- 등장을 했죠 지금.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고영태 녹취 파일. 네, 거기도 녹취 파일입니다. 네. 고영태 녹취 파일이 여기 우리 네. 없잖아요. 네, 여기 네. 유불리 함정이라고 그렇죠.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다들 고영태 아시다시피. 녹취 파일에 대한 네. 얘기를 좀 네, 설명해 해볼까요? 주실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표현이
굉장히 각각이에요. 뭐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게 아주 극초반에는 류상영 파일이라고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바뀌어서 저희도 헷갈렸죠. 김수현 녹취 파일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언론사마다 뭐 이름이 좀 다양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김수현 씨가 녹음을 한 파일입니다. 그 녹음한 파일이 전화 녹음들도 있지만 고영태 씨 그리고 이모 씨, 그 여성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수현 씨 또 누구죠? 또 최철 씨. 네, 최철 씨. 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지금 대통령 측이 자꾸 이 파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이 녹취록의 내용들을 저희도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좀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좀 예들이 있잖아요. 네, 뭐 36억 원.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재단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 정부 예산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막 구상하고 모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 네, 하지만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모의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고영태 씨가 최순실과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관계가 깨지다 보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앙심을 품고 이런 상황을 기획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엾은 박 대통령이 모함이 되듯 거기에 포함이 된 거다. 이게 지금 대통령 측의 논리예요. 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몇 가지의 그 고영태 씨가 네. 그 지인들이랑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작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전체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희가 기자들이 취재를 취재를 했죠. 하고 네. 있는 네. 그 여러 언론사들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그 녹음의 시점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 과정에 순차적으로 보자면은 2015년 초만 하더라도 아주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 단계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디테일한 것들. 네.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뭘 네, 얻어갈 수 36억 원을 있겠다. 취하겠다. 예를 나중에 들면 우리가 그런 거. 팽당하면은 이 그렇죠. 재단 이렇게 해먹을 수 있게 하자. 네. 뭐 누슬리가 우리의 최후의 보루다. 최후의 뭐 이런 보루다. 말들. 그렇죠. 네, 뭐 미래를 대비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시도하고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냐라고 먼저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무를 수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 여기가 한 번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위로 올라간 것이라고 우리가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실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구체화가 됐던 것이었고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지금 최순실 씨라든지 이쪽에서 오히려 어떤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니까 뭐 재단을 만들어라. 네.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이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걸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전부 다 최순실 씨를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어떤 탑다운이었는지 다운탑이었는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네. 녹음 파일만 가지고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진술들을 보면은 시켰다. 최순실 네. 씨가. 지금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당장 재단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뭐 처음에는 체육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네, 뭐 재단으로 이거를 하면은 정부 예산을 따기 좋겠네, 이런 말들을 하고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순실 씨가 VIP하고 얘기를 네. 하고, 네. 그것들이 청와대를 통해가지고 교문수석실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네. 지금 전부 증언을 통해서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고영태 씨와 이 일당들이 어떤 작당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큰 판을 짠 예, 것이 아니라 그게 네, 아니라 네, 네. 기본적으로 그냥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쪽에서. 큰 판 안에 있었던 한 그렇죠. 구성 요소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그거를 실현시킬 수 없었던 것이 확실하니까. 네, 네. 그런 정황들이 저희가 취재한 것들이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곳곳에 나오는데요. 최순실 씨나 최순실 씨의 총애를 받던 왕의 남자라고 불린 그 고영태 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한다든지 소장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최순실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또는 고영태의 비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뭐 사익을 취한 것 그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맞아요. 예, 네. 이 모든 판을 짜서 없던 정황을 만들고 또 조작을 했다고 하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라든지 다른 언론사라든지 언제 고영태 씨한테 우리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네, 우리 공익제보자라고 하지 없죠. 그렇게 표현한 적 아무도 없어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마치 뭐 영웅화되어 간다 이런 네. 것들이 뭐 언론사들이 뭐 짜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들 또 매도를 하는데 네. 아니, 누가 언제 네, 그렇죠. 예 공익제보자라고 했습니까? 네, 다만 내부 고발자이고, 그렇죠. 예, 내부 고발자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어떤 거죠. 이유에서 네.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됐는지까지는 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하느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네. 있느냐. 네. 예를 들어 부패한 정치인이라든지 부패한 어떤 기득권,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체하고 다시 뭐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득에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영태 씨의 어떤 개인적인 예를 들어 뭐 직업이라든지 과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춰내 가지고 그분을 깎아내리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방금 선배 약간 EBS 강사 같으셔가지고 제가? 네, 저도 생각을 늘 같이 말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정말 그 일부였을 뿐인 사람들을 전체인 것처럼 그리고 큰 판을 짠 것처럼 말하는 거 대부분 상식을 가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미 공감하시고 있는 부분인 것 뭐 같아요. 댓글만 봐도 사실 네,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저희는 혹시나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국면이 괜한 그런 방해 요소로 진상 규명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 늦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는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유불리의 함정이 그러니까 이 고영태 녹취 파일 2,300여 개 네. 이게 지금 뭐 대통령 측에 유리할 것이냐, 뭐 소추위 측에 유리할 것이냐, 이거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키워드를 정했던 거죠. 네. 예. 어느 쪽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게 지금 네. 현재도 지금 그렇게 네, 그 판단해 2천여 왔던 개의 거잖아요. 그 녹취 파일 일부를 다음 길이겠죠 아마 다음 네. 길에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을 하겠다고 다 김수현 들어보고 씨가 들어보고 다음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그 녹취록에는 별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을 모아서 제출하겠다고 했고 또 그걸 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심판장에서 직접 같이 들어보자. 우리 여론의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이 고영태 일당들의 이 작자들이 해온 것들을 보아라. 뭐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틀어라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말해주겠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뉘앙스를 보인 것은 그렇죠. 강일원 재판관이 그랬습니다. 주심 재판관이 아니 거기 그 짜장면 중국집 시켜 먹은 파일도 있던데 그 꼭 틀어야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게 지금 굉장히 탄핵 소추 사유와도 본질이 먼 그 자료라는 것,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정황상 나오고 있고 또 그걸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재판부가 계속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 아마 결론적으로도 이 김수현 파일 또는 뭐 고영태 녹취 파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지연 수단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마도 뭐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증거에서 뭐 이게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는 할 거예요. 다음번 정도에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에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고영태와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떤 이게 짜냈던 어떤 작당이다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은 뭐 당연히 예상되는 바인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녹취를 거기서 들어보자고 할지 네.
이것도 들어봐야 된다, 이것도 들어봐야 된다 해가지고 무더기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판부의 어떤 분위기로 볼 때는 그거를 다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라라든지 거기서 보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다 같이 한번 뭐 들어보자.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할 네.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는 거죠.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제 생각엔 그 대통령 대리인단이 정말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던졌어야 하는 카드 아닌가. 이 내용이 어떤 네. 건지 좀 더 알아보고 이게 우리 여론이 탄핵 전국을 지나면서 얼마나 또 성숙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면 네. 그런 잠시 그래서 주목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현혹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 텐데. 그렇죠. 네. 뭐 계속 나온 얘기지만 파일 중에 전혀 그 관련성이 없는 파일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속 취재하고 있고요. 네. 네, 보여드릴 거고 들려드릴 거고요. 또 다른 유불리 함정을 저희 또 얘기하다가 나왔던 게 있죠. 마지막 지연 카드로 지금 들이밀고 있는 것이 네. 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이다라고 거론되는 게 대통령의 당사자 출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정말 이제 마지막 대통령의 카드예요. 이게 지금 일단 뭐 이 녹취 파일 2천여 개도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지금 정확하게 잘 가늠해 보기가 좀 어렵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정말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본인이 헌재에 직접 출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기일만 아까 보더라도 아까 22일이었잖아요. 네, 22일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아마 최종 변론 네, 이 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은 네. 24일 날 최종 최종 변론을 변론날 해버릴 거예요. 가능성.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3월 13일 전에 한 2주 정도의 그 시간을 가지고 결론이 나버리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늦출 수 있는 카드가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석하겠다. 검토할 시간은 달라. 이겁니다. 네, 뒤늦게 네. 미리 알리지 않고겠죠. 그렇죠. 네. 앞서 이 당사자, 이 대통령이 나올까?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소명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니까 이 국회 측에서 먼저 서면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나올 거면 14일까지 밝혀라. 이게 오늘까지였죠, 원래. 그 선고, 데드라인이죠. 선고일로 네. 지금 불리고 있는 날에 한 달 전 정도는 그렇죠. 밝혀라라고 한 거거든요. 한 달의 시간을 달라. 근데 오늘 결국엔 대답이 없었어요. 대통령 네. 측은. 근데 그리고 뭐 당연히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그쵸, 지금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어떤 날짜라든지 이런 거에 못을 박는 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지금 특검의 연장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그리고 본인의 뇌물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뭐 구속 여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갑자기 본인이 나서서 나를 잡아가지고 언제 오겠다. 언제 내가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해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오늘 뭐 국회 측에서도 그 답을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선언이었다고 미리 이제 예방 접종을 하듯이 그렇죠. 갑자기 당사자 신문하지 말고 네. 당사자 출석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냈던 거지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요. 사실 그렇죠. 재판부도 언제까지 만약 나올 거면 언제까지 나온다고 말해라 이렇게 뭐 따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일종의 예우 차원인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언제까지 뭐 나와라 마라 이런 이게 지금 형사 재판이 아니고 네. 뭐 피의자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게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근데 다만 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렇죠. 있죠. 네.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이 해명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네. 하는 거예요. 예, 나와서 대통령이 그냥 나와서 자기 일방적인 의견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뭐 특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예우를 해줄 수 있죠. 우리가 막 총알 질문을 쏟기보다는 얘기를 들어주는 자리로 하겠다 할지라도 이 재판부가 질문하는 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부에 강일원 재판과 같은 그런 사이다 질문이 툭툭 그렇게 쏟아지면 네.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헌재 재판관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변론을 못 해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심지어는 준비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니까 따박따박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이 국회 쪽에서는 우리 아무 질문도 안 하겠다. 제발 나와라라고 네, 그렇게 할 수 하더라도 있지만 재판부는 굉장히 물어볼 게 많을 못 겁니다. 피해 간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과연 그거를 네. 대통령이 버텨낼 수 있겠냐? 네. 그 질문들에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좀 충격적인 얘기들까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막 여기저기 저희도 취재하고 다니면 여러 여쭤보잖아요. 대통령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나온다면 나와서 아마 사임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렇죠.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헌재까지 나와 직접 출석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다면은 네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쯤 되면 사임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사실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곱게 못 보내주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임한 이후에 대통령으로서 어떤 누릴 수 있는 권한들조차도 지금 인정 못 하겠다고 아, 지금 그렇죠. 네. 바깥에 나가서 촛불 시위를 하고 처음에 이게 하야하라였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하야 아닙니다. 지금 구속하라잖아요. 네, 지금 구속하라, 문구가 바뀌었어요. 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제 발로 내가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뭐 여러 변수가, 국민들에게 뭐 반가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에 근데 장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 버리겠다 사임을 얘기를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좀 빨리 안정화될 수는 있다라는 네. 차원이죠. 네, 그래서 그 아까 저희한테 그런 말을 해준 이제 법학자가 말하기로는 이 대통령이 자진해서 명예롭게 물러난다 할지라도 헌재는 계속해서 이 파면 결정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간다고 했지만 그 직을 박탈하는 것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해석할 수 있다는 건데. 일종의 뭐 네. 법적인 부관 잠시 네, 같은 법적인 건데 부관 이게 이제 잠시. 가능하느냐?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사임을 표했을 때 네. 그거를 승인을 해주거나 네. 거부를 할 명령권자가 지금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네. 그 네.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하냐인데 여기 좀 법적인 좀 논란이 있어요. 이 부분. 네. 그래서 가능하다는 네. 사람도 있고. 네, 그렇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이렇게 사회적 안정을 찾자고 하는 탄핵 심판인데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네. 대통령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걸 또 더 시간을 끌어서 선고를 네. 한다고 하기도 좀 아마도 그렇습니다. 각하하지 않겠냐 그런 상황까지 네, 된다면은 그런 상황이 이런 온다면 얘기. 네. 아마 명예롭게 아름답게 갈 수 있게 마무리를 예우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키워드 저희 엑스맨입니다. 이건 뭐죠? 엑스맨 안에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이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무슨 의미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저렇게 하나, 굉장히 비판만 받고 또 여론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냐 하면서 다들 좀 조소를 했다면, 예. 그래서 정말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한 엑스맨들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 그렇죠. 시간이 갈수록 좀 그것만은 불안해지는 아닌 것 거죠. 같아요. 예, 그것만은 그런 지연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이 네. 굉장히 그 효과를 발휘한다는 느낌을 줄 때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더 열심히 취재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요. 그 양쪽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더욱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이것이 뭐 여론전에 의해서, 장외 여론전에 의해서 이 탄핵 심판이 뭐 좌우되거나 또 영향을 받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서석구 변호사 그 사건만 해도 예, 예, 뭐 굉장히- 변호사로서의 네. 뭐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너무나도 열심히 장외에서까지 활동을 해주고 뭐 그러니까 뭐 고마울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변호인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품위를 생각을 기대할 수밖에 네. 없는데 품위마저도 무너진다는 네. 생각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매주 집회에 나가고 또 네. 국회에 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간을 끌면서 엑스맨이 아닌 정말 그 네. 지연 전략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샤이 듭니다. 박근혜 지지층들이 갑자기 다시 네, 튀어나오고 네. 또 이 기울어졌던 사람이 그렇죠. 계속 원한을 갖다 보면은 또 합리화되면서 또 누그러지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저희 대통령 측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연 전략, 이른바 지연 전략이라는 것들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네, 앞으로 앞으로도 저희 선고된 날까지 그리고 선고 이후까지 정확하게 헌재의 분위기와 양측의 입장, 의도 파악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배께서 이하 공감입니다. 이하 공감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